찾다 보니까 실제로 SDR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낸 자료가 너무 없어. 그도 그럴 것이 다룰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 12신도 아니고 뒤로 물러나가고 있으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주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장 처음에 다루거든, 이 SDR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긴 거지. 그런데 나도 SDR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주영 씨가 쓴 그 글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발췌를 한 거거든, 그게. 글을 읽으면서 SDR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하는 게 SDR을 가장 잘 공부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그 글을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물론 여기에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보게 되면 그거 핸드폰에 있는 거 그걸 봐도 되고. 자,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 씨? 자, 그 SDR을 이주영 선생은 고독의 표상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헤라, 데메테르, SDR을 해갖고 여성성의 어떠한 속성을 내가 이제 여성으로 드러난 속성의 인간적인 면이지, 그치? 그거를 얘기를 풀어가는 건데 이제 독립체인 거야, 독립체. 자기 자신으로서의 어떤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SDR을 뽑았는데 진짜 참 그럴듯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는. 이주영 선생 SDR의 소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어.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고서를 하지만 이 사람 책을 별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만 뽑아와서 그냥 이렇게 증명하듯이 얘기하고 다른 걸 갖고 많이 하는데 공부를 이렇게 깊게 하기에는 좀 그런데 SDR은 이만한 게 없더라 싶어갖고 이걸 갖고 온 거고, 거기에서 이주영 선생이 SDR에 쓴 이미지가 요 라투르, 이 드루즈드 라투르의 요 이미지예요. 이건 물론 SDR 있지는 않겠지. 그런데 이런 느낌이 SDR이지 않겠어? 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갖다 쓴 거야.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SDR는 뭐 뻔히 다 알기는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제우스의 제일 큰 누나야.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제일 첫 번째 난 딸인 거야. 그러고서 6명의 자녀를 낳잖아. 올림피아가 맞냐? 그 산 이름이? 올림피아산. 올림피아산 맞나? 갑자기 말이 엉켰어. 올림푸스지. 뭔가 좀 이상했어. 그러니까 올림푸스산의 12신 중에서 6명. 이 크로노스의 아들 전부 나온 거잖아. 2세대와 3세대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올림푸스산은 2세대와 3세대가 합해진 건데 그 중에 헤스티아가 맏딸인 거야. 제일 윗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제일 늦게 나오기는 했겠지. 근데 그 헤스티아가 디오니소스한테 자리를 넘겨줬는데 사실은 그 디오니소스한테 자리를 넘겨주는 걸로 이거 교체된 것이 우리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늦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1950년대였던가 그랬어. 맞아. 근데 그 나머지 12신들도 자기가 12신인지 모르고 헤스티아도 자기가 뭐 거기 들어갔나 빠졌나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정작 신들은 관심 없는 분이 아니야? 신들은 누구니 그럼?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신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다 의나 뭐 어쨌든 관념을 부여한 거라면 실제로 그 신들이 자기가 거기 뭐 12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념치 않은 거 아니냐고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어차피 사람들 이 신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나온 어떤 인식이잖아. 그 인식에서
고독의 표상으로 잡았던 헤스티아, 불의 신이었던 헤스티아. 이 고독의 표상은 이거는 이정 선생님의 언어고, 그러니까 헤스티아는 실질적으로 불의 여신이었어. 잠깐만. 예전에는 그 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 그러니까 불의 여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그러니까 현대로 들어오면서 불이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된 거야. 왜냐면 너무 흔하니까. 귀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시킨 거지. 그냥 그런 표상이라는 거지 뭐. 그런 표상이지. 12신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현대 지금 그냥 그 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들이 앞에 선다는 뜻인 거예요? 덕목이든 어떤 상징.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징.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신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거지.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 그랬을- 시간이 지나면 12신도 나중에는 다른 걸로 바뀔 수도 계속 있고. 변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그렇게 변했잖아. 1세대 가이아 우라누스에서 이렇게 와서 2세대 크로노스 세대가 있었고 그게 또 변해갖고 3세대에 지금 올림푸스 12신이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긴 세월에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분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인식할 수는 없는 거지. 그거는 뭐 1000년 후에 뭐 2000년 후에 뭐 몇백 년 후에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12신이라는 것 자체가 음. 인식의 흐름의 그냥 발현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이걸 어떤 사실로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치? 이게 무슨 영원한 것도 아니고 시대상을 발현한 인식이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는 제일 중요한 신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년 후에는 뭐 헤스티아처럼 쓰러질 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가 내려온 신처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람들 그런 집단 무의식 속에서. 그런 그치? 부분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12신이라는 이해하면 되는 개념이.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표상화시킨 그 12신을 심리적으로 해석할 때 또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데 헤스티아 같은 경우는 이재영 선생님이 고독의 표상으로 내향적 여인으로 설명하면서 고독의 표상으로 잡은 것이 그럴듯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갖고 들어온 거고. 그거는 네가 질문을 잘 한 것 같아. 한 번 정도 신관념을 내 안에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내 안에 12신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12신의 그 인식이 인간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데 나는 어느 것이 더 많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에니어그램으로 말하면 내 안에 9가지 유형이 다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성격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뿌리는 나는 4번이다. 너는 9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신관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라트로 이 그림을 가지고 고독의 표상으로 헤스티아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헤스티아 그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실제로 찾기가 힘들어. 그런데 렘브란트가 정확하게 헤스티아를 그린 게 있더라고. 이 그림. 그러니까 불을 들고 있으니까 이건 렘브란트가 헤스티아를 그린 거겠지.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이 헤스티아의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 이주영 선생님이 해석하는 고득의 표상으로서의 내향적 여인으로서의 헤스티아를 해석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보이지. 부잣집 딸내미 같이. 이거는 자기 그걸 거야. 두 번째 부 사스키아. 아니 사스키아가 죽고 난 후에 같이 살았던 그 한영. 일 가능성이 많아.
사스티아보다는. 어쨌든 그 모델은 그 두 번째 하녀이면서 실질적으로 그 와이프 역할을 했던 그 여자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 사람을 바탕으로 헤스티아를 그렸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뭐 별다른 일반적으로 헤스티아를 그냥 그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분명히 렘브란트가 해석한 헤스티아의 상이 있어. 느껴져. 여러분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실제로 이거는 헤스티아고 이거는 실제로는 헤스티아를 그린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영 씨가 요걸 헤스티아를 소개하는 곳에 이 그림을 집어넣는 이유에 나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나도 이걸 같이 집어넣은 거거든. 이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 헤스티아를 했는데. 그러면 렘브란트는 헤스티아를 어떻게 해석한 것 같아?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번 해석을 해봐. 이거는 뭐 자의적인 거니까. 렘브란트는 그냥 그 화로를 들고 있는 따뜻한 가정,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그치. 따뜻한 엄마야, 엄마 그냥. 실제로 아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가정 뭐 이런 느낌이었다네. 그치. 렘브란트 그림에서는 고독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고독은 안 보이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엄마. 예. 내가 나이가 들어도 그런가 엄마로 안 보이고 딸로 보여. 그러니까 엄마나 딸이나 어쨌든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따뜻함 같은 거지, 뭐 깊이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즐거운 집에서 피어나는 불빛,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에 대한 어떤 이상향인 것 같아. 현모양처. 우리 미순이가 좋아하는 현모양처.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미지 사전 했을 때 그 키워드가 꿈이었어. 꿈이었는데 미순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은 일단 꿈이 현모양처였어. 꿈이 현모양처가 쉽지 않잖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나? 어쨌든 뭔가 장인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부인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현모양처럼 난 좀 다르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정말 그건 그래.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 나는. 풀어주고.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그 현모양처로서 역할을 충실했어. 근데 지금 현모양처로서 역할을 충실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랬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면 자식. 양처까지는 됐는데 현모가 안 됐던 거야, 자기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모든 여자들이 자기가 현모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다들 처음 겪는 일이잖아, 엄마를. 네. 이렇게 미숙한 상태로 이 자식을 키우다 보니 다 현모라고 생각하지. 저도 그렇거든요. 본인을 현모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어이없을 것 같아. 큰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집안. 그 큰 문제 있는 거야. 본인을 현모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사실은. 그치? 나 같은 엄마가 어디 있니, 그거지.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엄마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꿈으로 갖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꿈인데, 딱 듣는데 뭐랄까, 정말 미순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정혜가 지금 말한 대로 현모양처라고 했을 때 미순이 만약 독특한 어떤 그 느낌으로 현모양처로 꿈꿨을 거고, 그리고 저는 정말 양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게 너무 느껴지잖아. 그리고 그거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 속으로. 근데 그래서 그걸 안 됐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들의 이상형. 남자들의 이상형.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자기는 비행사였대.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맹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비행사 꿈을 접었어. 그래서 이제 20대가 되면서 현모양처로 꿈을 꿨는데 현모양처를 접었어.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만 끝까지 쫓아다녔더라, 지금까지. 미순이가 요즘 계속 도대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처음으로 이게 굉장히 균열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중에 올해 들어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너무나 완강하게 나는 옳아, 내가 뭐 잘못했어, 이게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균열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맨날 박수 쳐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박수가 얼마나 싫겠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되고 싶은 것을 꿈꾸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번에 알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신선하더라고. 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의 그 차이를 생각하게 하는 그랬었어.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꿈꾸는 여자상이 바로 이런 상이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렘브란트가 그려진 이런 상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한테 바라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대들 얼굴이 내가 밑으로 내리까지 않을 것 같아. 자기들한테는 지금 이 전체가 안 뜨지? 정말 이렇게 모습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한테 보이는 거지? 그건 자기가 자기 모니터에 설정하는 거라서. 왜냐면 내가 자꾸 그림을 가려갖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네.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기 위를 향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이렇다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헤스티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별다른 그 매력을 많이 못 느끼니까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정 선생님 말했던 헤스티아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고. 내향적 여인 헤스티아로 그 제목을 달고서 글을 쭉 썼어요. 이런 것은 내가 이제 안 썼단 얘기야. 자, 러셀을 이으며 새로운 전통을 만든 비트겐슈타인은 일부러 요 말을 왜 넣어놨느냐. 그러니까 철학사의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복습을 하면은 보시라는 맥락에서 넣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는 얘기잖아. 말할 수 없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 명제로서 그는 신화의 영역, 종교의 영역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했지만 그 존중은 침묵 속에 봉인된 것이었을 뿐 현실로 걸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 20년간 본인이 이 사람이 니체 전공을 했거든. 그러니까 니체를 전공했기 때문에 카를 융과 니체에 빠져 살면서 이주양이 본인이 그랬단 얘기야. 나는 신화가 우리의 탯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화는 미신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이며 허구가 아니라 인식의 기원입니다. 거기엔 삶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원형적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정혜가 말했던 것에 대한 답인 거야. 신들에 대해서. 신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느냐, 라고 헤스티아가 내려가고 디오니소스가 올라오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했던 그 얘기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우리가 신화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을 굉장히 멋지게 잘 풀어놨는데 신화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뭐랄까 이유가 나도 이 부분인 거야.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신화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화 공부뿐만이 아니라 신화에서 파생돼서 나온 그림 공부. 그림을 계속 보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전히
아까 내가 잠시 요즘에 정말 너무 바쁘고 그런데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이 단순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잠시 했었잖아. 그 얘기하고도 이렇게 맥이 닿는다는 느낌이 들어. 무엇을 보든지 간에 전부 기운이 한쪽으로 이렇게 수렴돼서 여기서 같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생각의 뿌리이면서 인식의 기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싹이 트여서 자기 생각을 풀어나가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은 정말 너무 좋은 일이겠지. 되고 있지. 되고 있다라고 믿어도 되지. 신화는 고해 같은 바다를 항해하느라 정신 놓고 사는 우리의 북극성이면 신화가 북극성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장해서 그림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림이 북극성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지, 퉁쳐갖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수다 떠는 이 시간이 고해 같은 바다를 항해하느라 정신 놓고 살고 있는, 막 밖으로 펼쳐지면서 살고 있는 어떤 시간에 북극성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지 한 번씩 되돌아봅시다. 그게 없다면 두 가지 이유겠지. 하나는 이끌어가는 리더가 시원치 않아서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의지를 내지 않아서고, 그 두 개가 합해지면은 더 안 되는 거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체크하는 게 공부예요, 사실은. 길 위에서 길을 잃고 혼돈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같은 얘기는 했지. 이런 말 있잖아. 이래서 내가 이걸 놓고 나눔을 하자고 한 건데, 이런 말 있잖아. 한번 이렇게 쑥 읽을 때는 말 참 잘 썼네 하고 마는데, 이렇게 씹어가면서 읽잖아. 그러면은 되게 죽비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 어쩌면은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 같은 생각들이 떠올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기 문 열면서부터 그런 수다를 시작했던 것 같아. 내가 무언가 수다를 떨기 시작할 때는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지 되겠다고 맘먹하는 거 거의 없거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하던 때 내가 그 마음이 안으로 스며들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나 보다. 지금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 이후로는 안 읽었거든, 사실은. 자, 여기까지 각자들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체크해봐야지 된다라는 의지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잘한 겁니다. 헤스티아는 실제로 존재감이 없는 여신입니다. 올림푸스 12신 중에 그녀만큼 존재감이 없는 신도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제우스의 아들 디오니수스에게 아예 자리를 내주며 사라져버린 존재이니까요. 그녀는 트로이 전쟁으로 신들이 편을 갈라 치열하게 싸우며 분주했을 때도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혼자 남아 불을 지키고 있던 불의 여신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그녀를 좋아했고 태양의 신 아폴론도 그녀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삶과 얽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끝내 혼자였습니다. 아폴론의 지성으로도 포세이돈의 심성으로도 유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녀 속에 있었나 봅니다. 읽어보면서 자기 얘기를 쓰고 있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 이주영 씨가 어떤 신을 제일 좋아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르테미스를 좋아한대.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서 헤스티아도 그와 못지않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에 이제 내가 세길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러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난다.
근데 지연이 너도 아르테미스가 좋다고 그랬지. 이게 그 독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인데, 아르테미스는 조금, 야, 지연은 너는 아르테미스를 왜 좋아하니?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그게 약간 그 독립적인 것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헤스티아를 옮긴 이유가 아르테미스 약간 7날래 8날래 이미지가 있는 거야. 누가? 나한테 아르테미스가. 응. 그래서 좀 더 사력 있고 진중하고 야심이 있는 헤스티아를 옮겨갔지. 헤스티아가 야심이 있나? 아, 제 느낌이, 제 생각. 그러니까. 헤스티아에서 어떤 야심을 느꼈어? 저는 어떤 이미지냐면 착한 마녀. 헤스티아가? 착한 마녀 이미지예요. 그 있잖아, 도로시 나오는 거기에 착한 마녀 이미지야. 모든 권력도 있고 다 힘이 있는데 이거를 허투루 쓰진 않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때가 오면은 헤스티아의 세상이 오는 거지. 그 세상이 언제 올까? 세상이 약간 뭐냐, 목류도원도에서 올까? 오늘 있잖아, 내가 수월 가는 노래 준비하면서 몽유도원도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몽유도원도에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수월 가는 도더라고. 근데 지금 그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 굉장히 재밌네요. 헤스티아한테서 그 마녀 이미지를 느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다. 어쨌든 그 헤스티아는 내가 느낄 때 헤스티아는 아르테미스의 그러니까 앞뒷면으로 둘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 같아. 아르테미스가 좀 칼칼하다면 헤스티아는 약간 이렇게 진중하게. 진중하고 모난 부분이 없고. 아르테미스는 막 신경질적이라면 이 여자는 그냥 이렇게 조용한 것 같고. 그런데 정말 힘이 있고 내공이 있는 그러니까 앞뒤가 같이 붙어있는 처녀신의 느낌으로 헤스티아가 나한테는 오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어쨌든 많은 화가들이 올림푸스의 신들을 그렸으나 헤스티아를 그리는 화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녀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여기서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 존재감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자존감이 충만한 모양이죠. 이게 지금 네가 말했던 그 마녀의 그 기운과 연결되는 이야기겠지. 그치? 자, 존재감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자존감이 충만하다. 어제 내가 우리 그 아임팀 애들하고 장장 애들이 7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완전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수업을 했어. 저녁 늦게까지. 1시에 만나갖고. 요즘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존재감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잖아.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것하고 연결되는 건데 내가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그 관심을 받지 않아도 내 존재를 타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애니어그램적으로 봤을 때 타인에 의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게 타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예민한 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보다 확률적으로 감정형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타인이 뭐라고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유형들이 실제로 전체 편집적으로는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 행동형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교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는 가장
독립적인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독립적인 유형은 사고형인 5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타인들이 나하고 나를 전혀 인지하지 않아도 존재감에 아무런 문제를 안 느끼는 것. 그걸 우리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5번이 그렇다는 얘기일 텐데 과연 그럼 5번이 그럴까? 그게 존재감일까? 우리가 이걸 좀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이러고 생각을 해봐봐. 가장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이 독립적인 것은 어떤 측면에서 에고가 팽창이 돼서 단절되는 거지. 내가 좀 엉뚱한 얘기를 끌고 온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어가려고. 에고가 충만해진, 그러니까 팽배해진 상태지 존재감 자체로서 느껴지는 자존감으로서의 독립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말하면 존재감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타인들이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내 밖의 것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나는 그들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 같아. 그게 자존감인 것 같아. 이게 불의 속성 아니냐고. 불은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가 삼켜버리잖아.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데로 흘러갔고 좀 복잡해지기는 했는데 갑자기 요 말이 존재감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자존감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존재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거야. 여러분들은 그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요 문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참 말이 자꾸 꼬이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존재감과 자존감은 실제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휘둘린다는 얘기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단절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알아들었어.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언제 내가 연결됨으로 느껴서 타인이 상관이 없는지 언제 있는지 타인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나눴던 걸 생각하면서 얘기하다가 혼자 꼬여버렸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포인트는 알아듣기니 정해야? 그러면 됐어. 넘어가자. 이건 너무 복잡하게 더 갈 일이 아닌데 내가 괜히 이야기를 끌어낸 것 같아. 존재감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자존감이 충만한 적이 여러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존감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여기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불입니다. 불은 마음의 심지일 것입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에 시선을 두고 시선을 안으로 내면으로 걷어들이는 시간. 그 시간에 그녀의 자존감이 생기는 시간일 겁니다. 직접 헤스티아 형상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헤스티아라는 느껴지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라트로드의 등불 아래 참여하는 막달레나입니다. 아까 봤던 거. 그 그림 속 막달레나는 기독교판 헤스티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십니까? 기독교판 헤스티아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긍이 되는지, 인정이라기보다는 수긍이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녀는 혼자만의 방에서 촛불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촛불은 기도이고 정화입니다. 시선을 안으로 거두며 성찰하는 시간으로 인해 그녀가 자기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른손일 것입니다. 해구르의 오른손이 편안하지요? 요거예요.
편안하십니까? 이게 요 그림을 지금 설명하는 느려 되게. 응? 이 인터벌이 있어. 인지 바뀐 거. 세스티아. 아, 여러분들도 이 그림 인터벌이 있어요, 지금 전부? 이제 바뀌었어? 그렇구나. 지금은 보여 지금. 자, 이주영 씨가 말하는 오른손에 이 해골로에 얹어진 이 손을 얘기하는 거고, 요 촛불을 얘기하는 거고, 요 촛불이 바로 기독교판 그 불의 의미, 정화의 의미의 촛불이라고 본인은 해석이 된다. 라고 해서 이 여자가 헤스티아라고 저는 느껴진다. 오히려. 라는 이야기에 나는 동의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내 이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림 갖고 글도 쓴 적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거는 강요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낯익어. 되게 낯익은 포즈예요. 우리도 이런 거 가끔 하지 않나? 해골만 없고 뭐 해골 그 만지는 손에 뭐 술병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비슷한 거. 나는 그 해골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항상 죽음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한테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그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걸 이렇게 이 해골이 일단은 나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죽음을 이렇게 가만히 손을 댄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거부하지 않는 것 응시하는 같은. 거겠지. 네? 죽음을 바라보는 거겠지.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연이가 지난번인가 우리가 언뜻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떠한 그 상상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게 힘들었었는데 결국에서는 끝에 가서 보니까 나를 위한 생각이었다는 것이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놓여놨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맥락에서 내가 끝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지은 씨가 말하는 죽음하고 지연이 네가 말했을 때 죽음의 뉘앙스하고는 굉장히 실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같은 걸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달되는 느낌이 전혀 다르지. 생생한 느낌이 더 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닿았을 때는 결국 내 안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안으로 깊게 들어가게끔 하는 어떠한 요인으로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은쌤이 말한 것이 죽음을 응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물리적인 죽음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걸 인정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죽음을 내 안에 죽음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 언제든지 나 자신도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거를 잘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 네, 우리 모두 다가 그렇지 않나? 나는 내일이라도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 죽음은 항상 내 옆에 있다, 내 안에 같이 가지고 있대,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죽음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죽음을 인정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죽는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모르는 그 코로나 버금가게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쓸 때 특히 관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죽음을 응시한다는 거를 모르는 거를 뭘 어떻게 응시하고 있어.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거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냥 그런 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거? 근데 최진석 선생님인가 최진석 선생님이 자기는 항상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죽는다고 생각했다든가 하여튼 그런 강의 중에 그런 얘기. 자기는 오늘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대.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디다 시선을 두겠냐는 얘기를 그냥 죽음을 응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엔 뭘 볼 거냐.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죽음을 바라본다거나 죽음을 응시한다거나 죽을 수 있다는 나는 약간 현실감이 좀 없는 문장인 것 같아. 내가 죽더라도 죽음 자체가 현실감이 없어. 죽더라도 죽으면서도 내가 죽는지 모르고 죽을 것 같아.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공포 같아, 공포. 다른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죽음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참 뭐라 그러지? 말할 수 없는 거는 뭐 말하지 않는다고 침묵한다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들의 이름을 막 죽음이나 이런 단어로 배치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공포를 마주하자, 공포하는 거를 참고 쭉 가야 된다라는 말은 현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을 응시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를 이러면 이참에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건데 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김진영 씨, 철학자 김진영 씨 있잖아.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암선고를 딱 받고 나서 나의 일상이 갑자기 셔터가 쫙 내려지는 듯하다. 그러니까 일상이 갑자기 바뀐 거야. 지연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가장 요즘에 우리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걸 실감했던 사람일 텐데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던 어떤 것들이 확 바뀌면서 내가 이렇게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일상으로 내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것이 말하자면 죽음을 대면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암 선고를 받고 1년 동안에 일기를 쓰시고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쓰다가 선망증에 걸려서 이제 가셨거든. 65세에. 근데 그 양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기를 갖고 책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뜨문뜨문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문장 중에 또 어떤 문장이 있느냐면 그 일상에 대한 아주 갑자기 모든 것이 이렇게 생생하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렇게 눈물나게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야. 살아서 느껴지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두려움과 함께 이 두려움에서 피어나는 건 생생한 어떤 그 느낌인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두렵고 이럴 때 어느 날인가는 어떤 문장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자기가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다루었던 자기가 좋아했던 작가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생물 연대를 다 따져봤더니 그지음하게 많이 죽었더라. 억울할 것도 없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 그건 뭐냐면 두렵다는 표현이잖아. 뒷면이.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외치고 강의했던 것을 이제 내가 증명해내야지 될 시간이 아니겠어? 이 삶이 남아있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진짜인가? 를 내가 지금 증명하는 시간이구나. 지금 남아있는 얼마의 시간이든 그 시간이.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를. 내가 증명하듯이 그거를 얘기를 해내는 어떤 그 책인데, 산문집인데, 죽음이란 그런 것 같아. 나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생경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뭔가 정말 충격적으로 그냥 어떠한 희로라기만큼의 그걸 뭐라 그래? 희망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지 되나? 어떠한 여지가 맞겠다. 여지도 없이 그냥 딱 끊어지는 것에 대한 그 막막함 속에서 서 있는 느낌. 이게 죽음을 응시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을 내가 감당이 좀 안 되고 힘들 때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뭐 이런 뭐 이제 주로 그런 게 더 많겠지만 그럴 때 가끔 하는 얘기지만 만약 내가 정말 내일 죽는다면 내가 이게 죽음 앞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생각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어. 별거 아닐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내 업으로 남아갖고 다음 세계 끌고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그게 내가 묶일 때도 있고 나는 그런 맥락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런 의미로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죽음이 내 삶 속에 있다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 나는 이건 생각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진짜로 왜 누군가가 여행을 할 때 되면 왜 꼭 자기 집을 깨끗이 치우고 간다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 지은쌤도 꼭 그럴 것 같아 말하는 포즈가. 그러냐? 맞아요. 그런 생각 요즘은 가끔 하지. 응. 내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면 내 주변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항상 하죠. 저는 그거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치울 게 없게 만들어낸 일념으로 10대 때부터 살았던 것 같아. 우와, 대단하네. 그게 정리정돈벽으로 옮겨갔어요, 그게.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막 그래서 컴퓨터도 데이터를 계속 지워왔고 그다음에 짐도 계속 없애는 거예요, 계속. 그게 어느 순간에는 약간 강박증이나 습관처럼 됐었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짐이 많은 노인을 볼 때 저걸 누가 치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치워주는 특수 청소 업체가 생긴 걸 알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영적인 부분이 현실에서 강박으로 옮겨간 케이스. 시작은 그랬어요. 아, 정말 없는 사람처럼 사라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시작이었는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으면 그때는 어렸을 때 이상한 로망 같은 거에서 현실의 강박으로 이어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죽음을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회피하지는 않거든 그 생각을. 그리고 난 죽음을 많이 맞이했잖아.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일가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내 주변에서. 한창 그 예민할 때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30대에 돌아가셨고 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시아버지의 죽음은 나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엄마 아버지는 그렇고 언니 오빠 뭐 올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라져 갈 때 그래서 더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웃긴다. 그걸 염려하는 것은 떠난 후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염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그 생각조차도 없는 거야. 지금 이제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딘가를 근데 그래서 뭐 어딘가를 나갈 때는 속옷도 깨끗한 거 입고 가야지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 근데 그러면 좋기는 하겠구나. 단 하나 와서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나의 욕망의 어떤 끈이구나라는 느낌 지금 얘기하면서 드는 건데, 하성만하고 누군가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대. 만약에 갑자기 누가 죽었어? 컴퓨터 이거 열지 않고 그대로 폐기시킨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건 나도 그러고 싶은 거야. 내가 죽었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뒤져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건 나도 들더라. 야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진짜 혼난다. 그런 약속을 글 쓰는 사람들이니까 지네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구나. 그게 이제 자기 업하고 연결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에는 나도 약간 동의가 되더라고. 뭐 그 정도? 이참에 내가 말하는데 확률적으로 내가 먼저 갈 확률이 많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다 버려. 그냥 놀지 말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죽음이 아니라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거든. 사실은. 자, 다음 거를 읽겠습니다. 직접 헤스티아 형상, 이거는 그렇다는 회고리의 오른손은 편안하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헤스티아는 제우스의 누이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크로노스가 제일 먼저 삼킨 딸이고 제일 나중에 토해낸 딸입니다. 당연히 그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이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딸입니다. 그만큼 상처받은 딸이고 그만큼 아버지를 잘 아는 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녀가 남자와 살지 않는 건 바로 이 아버지 컴플렉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컴플렉스가 뭐지요? 컴플렉스는 단순히 열등감이나 단점이 아니라 융심리과 심리 분석가인 데릴 샤프에 따르면 컴플렉스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특정한 이미지에 달라붙어 있는 감정과 생각입니다. 요 컴플렉스에 대한 요 해석이 나는 요번에 처음 인지가 된 거야.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특정한 이미지에 달라붙어 있는 감정과 생각. 컴플렉스가 단순한 열등감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는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이건 조금 더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컴플렉스는 내 무의식에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지요? 무엇이 살아서 당신의 삶의 무늬를 만들고 있나요? 당신이 드라마라 이야기해도 좋은 당신의 삶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틀, 그것이 바로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에 대한 이 정의가 조금 더 이렇게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맞춰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뼈 맞춰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나도 지금 얘기하려고는 조금 막막하기는 해.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다시 좀 넓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삶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배틀 같은 거라잖아. 컴플렉스가. 이 컴플렉스가 결국에 가서는 성격을 만들어낸다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컴플렉스가 만들어내는 것이 격정이니까, 그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리하여 한번 그 밑에 거를 읽어봅시다. 의지와 상관없이 격렬하게 사랑에 빠지고 나서 치명적으로 상처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갑자기 올라오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까? 마음의 중심에 불안을 모셔놓고 인생은 원래 불안한 거라며 하이데거도 그랬다며 실체 없는 불안에
자신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신 속에 사는 당신의 컴플렉스가 당신으로 하여금 격정에 춤을 추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격정에 춤을 추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격정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격정인데 이러한 것들, 이런 표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컴플렉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럴듯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격정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집착이거나 질투를 만들어내는 분노이거나 기대가 만들어내는 원망이거나 우울이 만들어내는 억압이거나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만들어내는 격한 춤을 추는 한 우리는 언제나 허기에 시달립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들은 아십니까? 여기서 아느냐고 물어보네요. 다 읽고서 얘기합시다. 헤스티아는 아버지 뱃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딸이라고 했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으나 아버지에게 짓눌린 딸은 불의 정화를 통해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야 가까우니 따뜻한 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겨울날 집안을 살리는 화덕 같은 누이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은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식을 가둔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하기까지 그녀에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나를 만나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 그녀는 비로소 사랑받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났겠지요.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가시지 않는 갈등이 실은 내 컴플렉스가 만들어내는 환상임을 알게 되는 날 지착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서가 부르는 옛사랑의 노래말처럼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두고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장이 원체 이렇게 해서 끝나. 이 책의 문장이. 마치 뒤에 뭐 있을 것 같지. 근데 여기에서 끝나. 그러니까 불의 정화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고독의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 안에서 단련을 해갖고 자기로서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언어로 이주영 씨가 풀어낸 것 같은 게 아니라 풀어냈어. 그러니까 실은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식을 가둔 것이라고 라는 것과 연결시켰을 때 이게 아버지를 확장해서 내 남편, 내 친구, 뭐 아버지 아니라 내 어머니, 나 애인, 뭐 기타 등등 나와 연결되는 관계성들. 그래서 내가 부딪히는 힘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제 내가 애니어그램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6, 7시간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왔겠지. 근데 뻔히 다 아는 얘기니까 얘기를 하나를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우리 집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요 부분인 거야.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은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이렇게 터져 나왔단 말이야. 뭐 이것저것 나오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우리 남편이 어떤 사고의 폭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배려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런 단계에 있는 그렇지만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깊게 하는 이렇게 하는 이 사랑이 타인한테 어떤 영향을 그 상대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사랑을 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랑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남편 같은 경우 그게 좀 심한 편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아. 상대는 왜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왜 저러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혼자 상처받고 절대 그 일을 끝까지 안 해.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 그러니까 뭐 형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추측하거든 그런 거였던 거지만 그것만은 아니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산청으로 떠나면서 이 양반 같은 경우가 식구들과 인연을 끊었어. 자기 그리고 찾아오는 둘째 누나와 큰 누나와 둘째 매형만 만나. 나한테 맨날 김치 갖다 주는. 형들은 안 찾아갔지. 서로가 해대도 너만 돼 이러면서. 그러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을 안 본 거지. 근데 어머님은 처음에는 형들한테 섭섭해서 제가 나까지도 안 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도 어머님이 그 아들을 좋아했거든. 왜냐면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하니까. 깔끔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어머님은 끝까지 모르고 가셨거든. 근데 그 어머니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안 가시.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보다가 어머님이 이제 편찮으셔서 내일 모레 가셔야지 되는 분인데 그래도 끝까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그 왜 그러니 이걸 안 했겠어. 어느 시점에선가는 나는 그걸 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붙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례가 났는데 장례식장에도 안 왔어. 무슨 철천지 외수신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몰라 그거를. 근데 그 소견이 좁아서 엄두도 못 내고 어느 시점 지나니까 그걸 못하는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알잖아. 옆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는 안 되지만 그 중에 뭐 형이든 누구든 모르는 척하고 끌고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될 법한데 아무튼 그것을 서로가 못하는 그 어떤 인연들인 거야. 근데 그렇게 그만둘 때 저러다가 맨날 산소 가서 온다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건 너무나 맞지. 그 누구보다도 산소를 자주 가더라고. 뻔해. 그게 눈에 보여. 그랬는데 나는 그것에 그러니까 장례 났을 때 그 사람 친구들을 세윤이랑 내가 그냥 이렇게 다 대접을 했어야지 되잖아.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어쨌든 넘기고서 장례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상이 나니까 삼례에서 집에 와서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맨날 술 마시러 다녔던 거지. 뭐 괴로워 이러면서. 그랬겠지. 그러고 나서 그날 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거였던 거야. 세윤이가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집에도 없단 말이야. 이걸로 이제 속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빠가 술이 취해갖고 들어오셨다. 어제 이 얘기가 다시 나온 건데 술이 취해서 들어오셨는데 앉아서 우리한테 뭐 미안하다 어쨌든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아무리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얘가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 세윤이가. 그러면서 아 이제 일이 나는구나. 그런데 굉장히 애 표정이 싸늘해지면서 아빠를 더 이상 안 봐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날. 그러니까 얘가 아빠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얘가 이제 막 따진 거야. 그런데 아빠가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딴짓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얘가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는데 내가 그 감지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진짜 위기 상황이다. 큰일 났다 싶어갖고 정말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 이걸 어떻게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세윤이를 얘기를 아빠를 변호해 줬다가는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애기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응? 내가 그게 잘 안 된다. 너무 자기도 자기의 이런 게 너무 싫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세윤이가 요거였다. 갑자기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야. 그 정도 소견머리밖에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해갖고 얘가 가서 아빠를 생전 처음 지가 이렇게 안아주,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전 처음 아빠를 안아주면서 아빠 내가 안아줄게 그러면서 안아주니까 세윤한테 푹 안겨서 울어. 이 인간이. 아 미쳐 진짜. 그러면서 그때 세윤이가 다 녹은 거야. 딱 이건 거야. 우리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서 그 녹으면서 좀 뭔지 알겠지 얘기. 그 뒷얘기가. 그러면서 애는 얼마나 그러고도 벌써 2, 3년이 지난 상태잖아 지금. 얼마나 이게 먹먹하겠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빠의 그 철딱선이 없는 요즘의 어떤 행동들이 좀 있으니까 정말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 눈물이 터져갖고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거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너무 거기에서 가슴이 우리 모두가 또다시 눈물을 흘린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빠가 보내는 그 철딱선이 없는 그 사랑 표현법, 그 자기가 보내는 사랑 표현법이 실제로 자기 그러니까 세연이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한 번씩 콕콕 찔리는 일이거든. 그거를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그렇게 보내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다 이거지. 그러나 그거를 자기는 아빠한테 하지 말라고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빠한테 아빠가 보내는 그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더라. 그 어리석은 그 행동을 제지를 못 시키겠다 자기는. 그건 네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가 더 이상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더 말은 안 더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어제.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터졌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걸 알아차린 거지.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한계에 대해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는 저러는 거구나. 응?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녹는다라는 거.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읽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갖고. 그렇게 누군가가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해하고 이런 것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올수록 고독은 깊어지겠지. 내 고독의 땅은 깊어지겠지. 자, 그 속에 머무느냐, 그거를 박차고 나가서, 정말 서로한테 상처기를 내느냐, 그것이, 내가 품고 있는 자존감하고도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쩐지 내가 이거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과 이게 많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하듯이 나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풀어지네. 그러니까 혼자만 계속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게 되는데 일단 헤스티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헤스티아를 통해서 고독의 표성으로서의 헤스티아를 통해서 홀로 선다라는 것, 홀로 설 수 있는 힘만큼 아까 말했던 그 어디 갔냐? 존재감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비례하는 것 같아.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내 존재를 상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문제가 안 되는 그 상태하고 비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내 안에서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죽음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라면 죽음 완전히 끝이라는 것과 연결됐을 때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과정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나는 헤스티아의 이 해설을 좋아했어. 그 해석을 이주영 씨의 나로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단어는 고독, 뭐 자존감, 컴플렉스, 그 다음에 죽음. 아까 그 해고를 얘기하면서 죽음은 다시 이렇게 덧붙여서 나온 단어인데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삶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풀어지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너무 버벅거리지 말고 수월 가는 대로 빨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헤스티아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갈까요? 수월 가는 대로 바로? 이게 이렇게 막 얘기가 잘 안 돼.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나 다 아닌 것 같아. 컴플렉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뭐 어때요? 뭐 무슨 얘기가 바로 나올까 하기에는 다들 단어가 너무 크지. 그래서 죽음도 좀 한참 얘기를 이제 막 해야 될 이렇게 좀 시간이 필요한 주제들이 아닌가. 그래서 맞아. 그냥 말이. 마음속에는 다 울림이 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말로 확 저는 안 터져 나오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집 환경이 지금 엄청 시끄러워서 이걸 음속어로 풀면은 되게 잡음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속어를 지금 잘 안 풀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 던져놓은 키워드들을 각자 안에서 이렇게 존재감과 연결시켜서 효수로 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월 가늠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월 그러니까 이게 고독과 연결시켜서 보다 보니까 내가 책을 찾았을 때 이 박정욱 씨 책 이것을 찾았을 때 수월 가늠도하고 이 사람은 수월 가늠도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앙그레 성모하고 연결시켜서 비교해서 보여줬었어요. 근데 앙그레 성모하고 연결시켜서 비교하는 것은 뭐 다른 차원에서 해야지 될 것 같아서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수월 가늠도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수월 가늠도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들 봤을 잠깐만 그게 누구냐 지연이 너 밥하러 갔지? 얘가 12시 30분이면 밥하러 가잖아. 그러면 밥을 먹고 있지. 지연아 너 밥하러 가야지 지금. 아니요 1시까지는 괜찮아요. 1시까지 괜찮아? 우리 아침을 너무 늦게 먹어서. 그럼 수월 가는 때 기본적인 얘기를. 이제 좀 집이 조용해졌어. 아 그래? 아까 그 물소리 때문에 내가 들어도 시끄러웠거든. 물? 설거지. 옆에서 설거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주. 수월 가늠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한두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봤을 텐데 이 수월 가늠도가 지금 중앙박물관에서도 상설 전시가 되고 있어요. 상설로 알고 있어. 내가 갈 때마다 한 번씩 봤으니까. 불교 쪽 그러면 3층에 올라가면은. 근데 이 수월 가늠들을 내가 이렇게 깊게 들여다본 건 처음이야. 그러면서 아까 네가 말했던 몽유도 원도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몽유도 원도하고 나도 연결이 되는데 아까 그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몽유도 아니 그 뭐지? 도원. 맨날 까먹어. 무릉도원. 무릉도원이 이제 몽유도원도가 무릉도원. 그치. 무릉도원 헤스티아는 무릉도원에 살고 있을 것 같아. 관음보살이잖아 헤스티아가. 그렇지. 이 관음보살과 연결시킬 수가 있지. 관음이 이걸 봐봐. 볼관자, 소룡자, 소리를 본다는 얘기야.
수월 관음도라는 것은 달에 비친 물에 비친 달의 어떤 풍경 속에 앉아 있는 이게 극락정토잖아.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인 거거든. 따지고 보면. 응? 그 가는 보살의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형태가 언제나 이런 자태로 이렇게 앉아 있어. 이런 자태로 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근데 이것은 요 그림은 뭐냐면은 이걸 먼저 볼게. 수월 관음도는 달빛 아래 보타라카산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이 설법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선제 동자와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이 선제가 아이를 쓰는데 되거든. 선제 동자가 구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화엄경이라는 거잖아. 내가 화엄경 내용을 뭐 내가 읊을 만큼 실력은 없어. 나도 몰라. 근데 선제 동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그 선제미술관 알지? 선제미술관 이 선제야. 선제자가 아니라고 아이라고. 내가 잘못 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선제미술관이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만들어진 게 선제미술관이잖아. 배우 그 정여사가 아들이 죽고 나서 선제미술관을 만든 거야. 아들의 그거를 따서 그 선제를. 근데 그 집이 이 선제래. 그 선제가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선제미술관이 되는데 이 선제가 구도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자잖아. 나는 화엄경을 솔직히 그 경전으로는 내가 읽어본 적이 없고 몰라. 그래 읽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알겠냐. 고은 씨가 쓴 소설이 있어.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시인 고은이 환숙한 사람인 건 알지? 응. 환숙해서 소설을 써. 그 지금 그거 고은 시인. 저거 그 성추행 그 지금 살아있는 그 치현미하고 그 양반이 쓴 소설 제목 소설 중에 하나가 화엄경이라는 소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슬쩍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어쨌든 바로 그 선제 동자가 관음보살을 만나는 설법 그러니까 저기 법을 구하기 위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것의 그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수월 관음도라는 거다. 여기서 관음보살은 중생을 보고 관자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 관음은 그래서 관음이라는 거. 뜻으로 쉽게 말해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음보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달라이라마가 관음보살의 화신이야. 티베트에서 나오는 달라이라마는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모셔져.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있는 그 낭기알 사원이지. 낭기알 사원이 그 바람살레에 있는 사원의 그 앞에는 그 진짜 멋있는 그 관음보살상이 있는데 천수천왕 관음보살상. 그러니까 얼굴이 몇 개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있고 손이 뻗쳐 있는 큰 관음보살상이 있어. 난 천수천왕 하면은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리고스야. 저기 공작새 만든 헤라의 그러니까 동서양이 같이 이렇게 통한다라는 게 너무 재밌지 않냐 진짜. 나 하는 얘기지만 너무 당연해서 이젠 재밌지도 않아. 너무 당연해서 이제 말을 꺼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로 너무 당연한 거야. 해 뜨듯이. 그러다가 한 번씩 해 뜨는 게 너무 깜짝 놀라듯이 한 번씩 깜짝 놀래.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이러냐. 그러니 어떻게 집단 무의식을 없다고 하겠어. 응? 인류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을 어떻게 없다고 하겠어. 그래서 윤회래잖아. 윤회 증거래잖아.
윤회는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거 했고 그 옛날에 또 그거 했고 지금 또 이거 하고 있고. 그치. 그래서 오늘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걸 또 하고 있을 거고. 정리는 왜 한숨을 쉬었냐? 매일? 응. 몇 겁의 그 생의 무게가 크지. 한정으로 크지. 느껴졌어. 그 말과 연결돼서 재밌는 말이 있다. 아까 저기 지은쌤이 최진석 씨 얘기해갖고 갑자기 연결이 돼서 내가 떠오르는 단어인데, 최진석 씨가 직업과 직장을 구분을 해요. 어딘가에서 들어보면. 직업은 업이 뭐야? 닦는 거야. 그래서 직업은 이번 생 태어난 나의 업을 닦는 일이 직업이 돼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직업인이 아니라 전부 직장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네, 그럴듯하네가 아니라 진짜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그대들은 살고 있는, 그 얘기를 거기서 했던 것도 같아, 엉켰는데,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자신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신을 만나십니까? 토요일부터 휴일인 일요일까지 자신을 만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의심 없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 그러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해야지 되고 내가 없는 거고, 휴일날 나를 찾아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상가 들에도 나가고, 그게 보편적인 생각 아니냐.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언제나 나를 찾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에서, 직장의 장은 장소의 장이잖아. 공간이잖아. 그치? 그곳에서 직업인으로서 나를 찾아야지 되는 거고, 나머지 휴일에는 다른 버전으로 나를 만나야지 되는 거. 똑같은 것을 언제나 나를 만나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잃어버리고 있다. 그쵸? 근데 직장인들이 들으면 웃겠다 막. 욕하지, 웃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팔자 좋으세요.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러겠지. 그래, 그러면 너는 돈은 돈은 네가 벌어요? 그러고 이제 웃겠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욕을 할지언정, 욕먹을지언정 사실이잖아. 우리 나이 때는 그래야지. 우리 나이 때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나이 때는 그래야지 된다는 얘기가 이제 은퇴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래야지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거울 앞에 섰잖아 이제. 이제는 돌아서 거울 앞에 섰으니까 정신을 좀 차려봐야지. 그런데 20, 30대도 거기서 나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 업으로 생각해서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야. 나한테 놓여져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 내가 우리 IM팀 수업할 때하고 여기서 수업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갖고 수업을 하는데 그 포커스를 좀 다르게 맞춰. 얘네들은 가능한 한 현실의 땅에 발을 내딛게끔 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현실의 땅에 발을 내디뎌야지. 그거를 우리는 지금 발을 떼어야지 되는 상황이고, 뗀다라는 것은 아까 자존감과 연결되는 서서 연결이 돼야지 되는 시점으로 우리는 들어온 거지만 걔네들은 그 땅에 뿌리를 박아야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건강하게 자라서 떨어져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수업에 내가 조금씩 이게 방향성을 다르게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 그거를
즐기면서 하고 진짜 그렇게 해야지 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일 자체가 지금 너가 살아가는 너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라는 거를 재수 없어도 들어야지 돼. 이 얘기를 내가 자주 하거든. 근데 실제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그 말이 한 번씩 들릴 때가 있어. 근데 지금 그 지연이 너만 해도 금방 그러잖아. 우리 나이 때는 그래야지. 그 나이 때는 아니지. 그 나이 때도 그 마음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한다니까. 제가 돌아보면은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것 같아. 그 내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서 살았어야 되는 나이지. 내 그림 열심히 그리는 게 그냥 발을 내디디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이제 공중에서 봐야 되는 시기인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나이 때 열심히 그림을 안 그리고 공중에서 보니까 허무한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서툴렀다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공교롭게도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약간 젊은 시절을 공중에 떠서 살던 사람들이니.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지은 선생 같은 경우는 현실의 땅에 발을 내딛고 열심히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면서 공중에 떠 있었지. 제일 소득이 없으시네. 내가 볼 때는 지은 느낌이야. 느낌인데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그러죠. 지은 쌤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언제가 자기가 그 얘기했잖아. 월남쌈인가 뭐 그런 식당 같은 거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붙잡고 누구야? 그 종업원들 붙잡고 막 얘기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좋게 얘기하고 돌아갈 때는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했었어. 그 맞아요. 얘기가 응? 저는 그 이중성을 띠고 살았어요. 응. 그 젊은 시절부터 한 20년간을 자영업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자영업 자- 그 말이 딱 어. 맞다. 자영업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몇 번 이제 업종이 좀 바뀌었지. 그렇게 살면서 항상 그 업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과 업을 딱 떠나는 순간 이제 나의 모습과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그 업장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아무도 나를 몰라. 그리고 딱 거기서 업장에서 딱 떠나서 집에 딱 오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건데 그게 열심히 사는 건 열심히 사는 거잖아. 네,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업장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느냐면 뭐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업장에서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얼치기처럼 열심히 사는 거야.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정말 왜 한 번씩 꽂혀서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 그런 얘기 중에 안정혜가 했던 이야기 몇 개가 있어 나한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성당에 다니면서 그거를 한 적 있다.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 그 이름 들어버렸다. 그 성경 공부 뭐 약간 40일 동안인가 하는 무슨 성서 백주간이라는 게 있어.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팀을 이뤄서 성경책 읽고 묵상하고 자기 나눔하고 이러는 건데 그 중에 어떠한 그 남자 형제가 나한테 와서 한 얘기가 나더러 이제 자매님 비즈니스에서 이때 좋은 것은 이익을 내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에서는 이익을 내서
같이 일하는 그 직원들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급 있고 뭐고 이런 것을 제대로 주면서 행복하게 뿌리는 것이 선입니다. 라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 말과 맞붙어서 그 즈음에 뭐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정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목가망치는 아유 그 표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근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서 하는 무슨 구제소 같은 곳 같아.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어 네가. 그 단어 뜻은 내가 단어를 잘 모르겠어. 문장을. 여기는 뭐 빈민구제소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공부, 그러니까 건개숲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 같은 것을 직장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보였겠지. 그리고 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 나한테 사장이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끔 하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갖고 이렇게 잘 하면은 우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얼마나 좋겠냐 막 이런 얘기만 맨날 하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또 직원 중에 한 명이 원도일이가 나더러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 오너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하는 거야. 그 좋게 회식하고 좋은 일 한참 하고 났는데 찬물 끼얹듯이 딱 오너와 종업원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나는 그런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지. 왜 안 돼? 뭐 이랬는데 그 친구가 한 이야기나 우리 걔 누구야? 그 성당에서 만났던 형제님이 한 이야기나 정혜가 한 이야기는 좀 한 이야기거든. 이게 비춰지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얼치기로 살았다고 나 같은 경우. 그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건개숲에서 추구하는 걸 하겠다고 하면서 안 되지. 거기서 어떻게 그게 돼. 그런 걸 하려면 아예 업종을 딱 바꿨어야지. 그때부터 처음부터. 근데 그러니까 얼치기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서툼의 결과가 이제 그 지금의 나의 모습이겠지? 지금 나의 모습인데 그래서 나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끊임없이 그걸 강조를 하거든.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라. 근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안 된다기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지은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적극적이고 잘 지내고 굉장히 사교적인 줄 알지. 응. 그것이 그야말로 그냥 직장에서 가진 그냥 내가 전혀 아닌 그냥 가면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그냥 그게 연극인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긴 지연이 너도 가능하죠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약간 이해가 간다. 나도 뭐 그러니까 막 맨날 막 이럴 순 없잖아 사람들 만나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는 그 상대를 위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걱정을 안 하게끔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거지. 그게 다양한 페르소나인 건 확실하지. 나는 그걸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철이 없었던 거지. 어떤 측면에서. 그건 뭐 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긴 거 아니야? 타고난 거 아닐까? 아니 그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열심히 살았어. 지금 6시간, 2시간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 근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어떤 잘 가고 있는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때는 그 나이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야. 정말 그걸 계속 하고 싶었으면은 그 내가 하는 업을 바꿨어야지 내 직업을. 그러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저는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그래도 너는 네 나름대로 열심히 안 산 거 아니야. 너는 그래도 열심히 했어 라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주잖아요. 옆에서. 내가 볼 때는 그랬지. 근데 근데 너 자신이 하는 거잖아. 솔직히 그거는. 만약에 이제 아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가 죽는다 저녁에. 그래서 그 나를 자기를 비하하거나 뭐 죄책감을 갖는 뭐 그런 거를 다 떼고 하고 그냥 솔직하게 내가 오늘 죽는데 죽으면서 뭘 제일 후회할까 합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는 부분을 얘기하자. 라고 했을 때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성에 안 찬 거랑 다르게 열심히 한 거보다 열심히 한 게 뭐 10, 예를 들어서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마감에 맞춰가지고 막 낼 때 내는 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하다가 열심히 그냥 하는 그러니까 하는 게 한 10 정도? 그냥 냉정하게 진짜 오늘 저녁에 끝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되게 후회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열심히 안 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야. 나는 멘탈이 약해.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고 며칠 쉬어야 돼. 그 실제 힘들다고 느끼기는 하고 실제 힘들다고 진짜 힘들었는데 어쩌면은 대부분 열심히 혹은 이렇게 그 페르소나를 가면을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예의니까 해주는 정도도 나는 힘들다고 안 했던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나는 집에 와서 다른 얼굴을 할지언정 그 몇십 년을 이렇게 지은쌤처럼 다른 사람으로 보일 것처럼 막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도 나는 되게 힘들다고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살았는데 잘 안 된 데는 앞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자꾸 나한테 하는 최면 같은 식으로 이제 앞으로 잘하자는 마음인데 솔직한 왜 열심히 안 했어? 질문해 볼까? 그러니까 싫었어요. 힘들었어 그냥. 그래서 회사도 그러니까 저 직장을 안 다녔잖아. 1년밖에. 왜 안 했냐고 지금 물어보자면 진짜 나도 내가 알았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그냥 힘들었어 그냥 이런 느낌라고밖에 설명 못했는데 그 힘든 걸 참고 다 하잖아 라고 옛날에 우리 엄마나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난 그냥 나가 떨어졌던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열심히 그러니까 그 힘든 것 좀 참아볼 걸 이 생각하면서 죽을 것 같아. 난 생각이 오늘 그냥 드네. 그 위에서 떠서 본다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돌아와서 앞에 선 자리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다. 힘든 것 좀 참았어야 됐었다.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 그러구나. 살아서 보게 되니 정말 다행이고 죽어서 그걸 모르는데 그래서 죽고 나서 저절로 보게 되잖아.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의 상상이잖아. 죽고 나면 보여진다라는 그 기본 상상이. 다음 신이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죽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안 살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을 구제하는 게 누구냐면 지장보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들이 사람 속에서 격하게 쌓여 있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뭐 위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너는 오죽하면 죽고 나서 그러는 사람이 훨씬 더 아주 많으니까 지장보살이라는 지장전이 있고 지장보살이 있고 그러겠냐. 근데 살아서 유체 이탈하듯이 약간 떠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행운이다 생각하고 가자. 이렇게 초긍정의 마인드로 한다고 우리 딸내미가 가끔가다 한 것은 나한테 엄마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긍정이 될 수 있어 맨날. 그러니까 그게 질려 이럴 때가 있더라고. 타고나는 것 같아. 그거는 진짜 그런 마인드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타고나는 것 같아.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은 후회하지 않으려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근데 그게 그런 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기는 한데
이런 어떤 그 뭔가 아무튼 그 한없이 긍정으로만 하기에는 이제 그때마다 늘 부딪히는 이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좀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마음이 되네요. 오늘 죽는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제 뭐 이러니까 마지막이어도 할 거는 해야 될 수밖에 없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이어도 사과나무는 심어야 그냥 된다는 어떻게 뭐 이야기가 달리 할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실제로 그 중증 환자 중에 이제 나오잖아. 뭐 2, 3일 남았습니다 하면은 제일 많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내가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죽고 싶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비슷한 그 면이 있잖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뭐 장장 얼마 몇 시간 안 났으면 뭐 호화스러운 5성급 호텔에서 뭐 스파 이거 아니고 그냥 내 방에서 하던 거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또 나이가 든다는 게 나는 죽는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는 그 나이가 들 때 느끼는 어떤 그 무력함?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어렸을 때 밤샐 때 한 7시 저녁 한 6시나 7시쯤 되면 그 밤이 평생 갈 것 같은 느낌으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밤에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막 글을 쓰는 사람이면 글을 뭐 책 한 권을 막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막 그림을 막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이상한 그런 어떤 밤에 그런 느낌 이제 6시쯤에 느끼다가 새벽 12시, 1시 이렇게 되면 나의 환상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3시나 4시쯤 됐을 때 하나도 안 했을 때 그러면은 나이가 드는 거나 죽는 거는 새벽 2, 3시에 내가 3시나 4시에 느끼는 이것은 환상이었구나 또 내가 그냥 나의 생각이었고 현실은 아무것도 못한 거였구나라는 어떤 그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될 때와 그래서 밤을 아무것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밤이 온 새벽 현실 자각. 그게 어렸을 때는 언제까지고 살 거 없고 언제까지고 그냥 내가 계속 열심히 그냥 내일 먹으면 일어나서 삶이 사라지겠지 하는 그냥 이 막연한 어떤 그 삶에 대한 막연함이라면 죽음이나 그러니까 죽음은 지금 못 느끼지만 계속 늙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죽음에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를 느끼는 게 이제 올해 50 넘어서부터인데 그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그냥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그냥 힘들어도 좀 해보고 그냥 이렇게 힘들다고 안 하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거를 그냥 하는 거 그게 오늘 죽든 50에 늙어서 앞으로 현실을 살아가든 같은 얘기구나.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슬프거나 괴로운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복잡스럽네요. 후회도 되고 또 앞으로 또 용기도 내야 되고 그런 와중에 그냥 하루를 사는구나. 뭐 이런 어떤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분. 지연이 너도 후회라는 걸 하니? 많이 하죠. 저는 제일 그 후회가 아니야. 나는 또 해도 또 이럴 것 같아. 그래서 후회까지는 아닌데 컴플렉스가 그거지. 아까 정혜 씨처럼 간헐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이게 한 5, 6 정도 되면 나도 만족하겠는데 1, 2 정도만 열심히 살아서 그게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죽기 전에 그게 제일 좀 할 걸. 그걸 제일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도 변명을 너무 많이 했다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볼 때 지은쌤 같은 경우는 변명하실 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인생이 변명이었다는 느낌이 살짝 있어. 나는 회피. 회피.
엉뚱한 데 가서 남의 다리 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에 대한 저는 그게 있어요. 자격지심 같은 게.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있어. 뭘 했던 열심히 살았던 사람한테 대한 약간 자격지심 그런 게 있어. 나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한 20년 동안을 열심히 그 업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고는 50 됐을 때, 아, 나 이제 그만해도 돼. 나 힘들었어. 저런 마음 그러면서 딱 그 업을 놨었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또 엄청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내가 사회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막 하다가 그걸 딱 손을 놓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그 10년 동안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이 헤맨다 그럴까?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업종 변환을 해볼까? 아니면 뭘 다른 걸 해야 내가 그 열심히 살았던 그에 대한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굉장히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20년 동안이 과연 이거 진정한 열심인가? 내 삶의 어떤 가치나 무게를 본다면 그렇게 살았던 것이 과연 이 삶, 목숨, 이 인간의 목숨에 대한 진정한 삶이었던가 하는 회의가 지금 들어요. 뭐 지금 어떤 것들이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 10년 동안 너무 마음고생 고생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나, 응? 그만큼 이렇게 부족함을 메우려는, 지금은 이제 거기서 많이 놓여놨어요. 지금은 내가 꼭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정혜 씨나 정혜 씨가 지금 느끼는 거 있잖아. 그 무엇의 열심이라는 게 꼭 일이 아니어도 됐었었는데 내가 10년 동안은 왜 그렇게 꼭 무엇이어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 속에서 그런 강박관념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이 편안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동석 쌤이 나를 많이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나이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발을 디뎌야 되는 것과 발을 이제 땅에서 떨어뜨리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것,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느낌이 온다 그래야 될까? 지금 나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깨달음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나는 지은쌤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했지만 그거 이전에 어떤 원리 같은 느낌인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출렁거리는 게 힘든 시간이지. 출렁거리다가 비어있던 쪽으로 그 에너지가 기운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시간이 10년이라고 우리가 보자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말할 때 나이 들었을 때는 그러다가 현실로부터 발을 떼는 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정혜 같은 경우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그래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 다행이야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뭐 다 필요 없는 얘기야.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본인은 열심히 해봤자 10 정도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0 정도가 결핍이 돼 있다라는 뜻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열심을 내겠다. 땅에 발 딛는 것을 지금 내야지 되겠다. 이 나이라도 해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었을 때 출렁거리다가 다시 이게 에너지가 비어있는 쪽으로 흘러가게끔 되는 거. 그러니까 지은쌤이 열심히 사는 게 맞다는 얘기야. 의도를, 아니, 의미? 삶의 의미,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어떤 삶의 이게 곡선으로, 그러니까 생로병사처럼 어떤 삶의 곡선으로 봤을 때, 인간이 태어났을 때 큰 곡선을 4가지로 그렸을 때, 학습기, 제각기, 임석이, 유랑기를 봤을 때, 제각이 직업인으로 살았든 직장인으로 살았든 그 학습기와 제각기를 살아내는 50 전후까지는 열심히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냥 열심히 움직이는 그 자체인 것 같아. 근데 열심히 움직인 그 자체가 임석기를 거치고 유랑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 임석기를 우리 지금 내 표현대로 출렁거리는 시간이란 말이야. 이것과 저것이 또 막 출렁거리는 그 시간에 자리를 잡았을 때 다음 그 머물 곳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은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젠 바를 때도 된다라는 무엇이 안 되어도 이 자체로 맞아라는 생각이 비로소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반증을 하면은 그 제각기에 열심히 살았다는 게 의미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제각기를 열심히는 살았어. 근데 제각기를 열심히 살지 않고 엉뚱 헛발 디디면서 그 속에서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사는 건 내가 자부를 해. 자기 부끄럽지가 않잖아. 부끄럽지는 않아. 서툴었을 뿐이지 부끄러움은 없는 거야. 그럼.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나로서는. 자기 자신 알잖아. 그러니까 서툼이 빚어낸 어떤 어설픔이 지금 이 관계했을 때 어설픔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그것이 지금 네 표현대로 그게 딱 맞아. 부끄럽지는 않아. 그거는 오만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어떤 대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요 그릇에 요 서툼과 이 어설픔으로 젊은 시절부터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냥 어떤 이렇게 피어날 수 있는 그 시기겠구나. 그래서 잘 피어날 수 있게끔 어쨌든 언제까지든 지금 뭐 죽는 날까지 그냥 갈 수 있기를 그냥 바라면서 가야지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서툼을 이야기할 때 당당한 것 같아. 나도 지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뭐 서툰 걸 그렇게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내가 그거 쑥덕거리지를 않잖아. 나의 서툼을. 그 열심히라는 그 단어가 에너지를 쏟아야지 될 때 쏟아냈기 때문에 오는 그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자 자존감인 것 같아. 그런 부분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틈만 나면은 지연이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너의 열심은 너 안에 몰두하는 거거든. 예전에 픽픽 빠져나갔던 뭐 10이든 20이든 했던 것에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이미 이 영혼은 너무 이제 노인네라. 그러던 그 위에서 보니까 진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느껴지니까 거기서 기운이 빠졌는데 사실은 지은쌤도 그거였거든. 열심히 살았어 직업인으로서. 그런데 그 문을 딱 닫고 차 타고 딱 가는 순간에 내가 직업인을 벗어나면서 위에서 보는 내가 너무 이 괴뢰가 너무 심했던 거지. 나 같은 거는 젊은 청춘이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열심히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지은생 같은 경우는 그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출렁이면 10년이 힘들었던 거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치? 맞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밥을 먹고. 맞아, 밥 먹어야 돼. 1시 8분이야. 너 밥 해줘야지. 밥 먹고 합시다. 그래, 밥 먹고 열심히 네.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 이따 봅시다. 맛있게 드세요. 해주세요.